뭐 오늘 영화가 어떠셨습니까? 한마디씩 하신다면 괜찮았어요? 예, 어떤 점이? 영화가 스토리가 쭉 있어서 괜찮았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나는 이런 점이 좀 인상 깊었다. 네? 광기 우리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광기가 좀 힘들죠.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술과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점점 추워지고 에어컨 때문인가? 추워지고 뭔가 약간 살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약간의 사실과 많은 이렇게 허구가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서 당시에 뭐 피카소하고 모딜리아니가 어떤 전시에서 자웅을 겨루었다 이런 거는 예술 전에 의제 허빙현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삶과 예술은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과 어떤 사람의 삶이 서로 더 낫고 더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유일한 삶이고 예술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는다, 겨루지 않는다. 이런 게 의제 해병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당시에 뭐 예술가들도 예술가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뭐 자웅을 겨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가장 비예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좀 무리한 설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카소도 굉장히 막 뭐 조폭 두목 같은 느낌? 그다음에 르누아르도 중간에 한번 등장했는데 뭔가 좀 그러니까 르누아르하고 모딜리아니가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또 서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르누아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르누아르는 몇 가지 좋은 인상들을 받았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르누아르의 말이 나왔죠. 발자크 사형 앞에서 아이처럼 춤추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늘 되새겨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르누아르가 보고 했던 바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환상을 그리는 장면이랄지 아니면 마약한 친구가 그 어떤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정신병원 같은 데 갇혀가지고 이렇게 포박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 뒤에서 빛이 들어오죠.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모딜리아니가 뒤에 그 빛을 배경으로 서가지고 친구를 알아보게 만들고 친구를 안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추워 그러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친구가 죽어 있는 그 쥐가 막 들끓는 곳에서 죽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환상이죠. 지금 모딜리아니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장인어른과의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관계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뭘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그 피카소하고 르누아르를 방문하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이 뒤에다가 그 나무찜을 메고 어떤 초라한 여성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딜리아니의 정서가 이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는 아마도 모딜리아니가 살았던 동시대인들과의 관계들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누군가는 돈에 또 그림을 파는데 또 이렇게 뭔가 사기도 있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고 또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화상 뚱뚱한 여자 있잖아요. 그 뚱뚱한 여자가 불려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 뚱뚱한 여자가 뭐를 하고 머핀 같은 거를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굉장히 거트루드 스타인도 굉장히 유명한 화상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막 악역처럼 그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1번 이 고통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만든 세상, 그리고 지옥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악인이고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선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삶인데 또 서로에게는 어떤 악역인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이 사람이 저에게 악역이고, 이런 그런 세계관을 모딜리아니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뭔가 희망의 빛을 놓지 않는 것, 어떤 희망의 빛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저는 모딜리아니가 단테의 신곡의 세계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 짐을 지고 서서히 발을 끌어서 옮기는 그 노인처럼, 꼬마는 꼬마 나름대로, 또 성인은 성인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담배나 약에 취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대로, 또 이런저런 그 머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고구의 화상은 화상대로, 나름대로 이 고통뿐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넘쳐나죠?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PX병 하면 진짜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PX병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PX병도 나름대로 괴로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보면 편안해 보여도, 이재용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진짜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모두 확장해 보면 모두 다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혹은 별,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는 그게 별로 나타나거든요. 별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딜리아니가 그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좀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맥 데이비스라는 1961년생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이 감독은 영화를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썼죠. 각본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감독은 3번 했고, 지금 이 모딜리아니가 2번째 감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고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자연스럽게. 정말 모딜리아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앤디 가르시아라는 걸출한 그 주연 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했던 것 같고, 잔 에비테른으로 여기 엘자 질버스타인이라는 나왔고, 여기 파블로 피카소가 나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뭐 단테가 쓴 건데요. 그 이탈리아 피렌테 출신의 정치가이자 시인인데, 35세 때 피렌체에 6인이 하는 공동 총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로마에 잠깐 가요. 근데 로마에 가고 있는 동안 자기의 정치적 정적들이 일을 도모해가지고 피렌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법적으로 추방당해요. 그래서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있는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탈리아 곳곳을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누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 그쪽에 가 있다가, 이제 떠나라고 하면 또 떠났다가, 이런 식으로 쭉 떠나다가 마지막에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되는 곳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런 시인인데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은 거의 이제 서양의 문학사에서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걸출한 문학가인데요. 그러니까 단테는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문학의 전통, 그리고 당시에 중세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전통을 다 아우르는 단테의 신곡을 쓴 거예요. 신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신곡은 성스러운 코미디인데, 코미디는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테는 이걸 코미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무섭게 시작해가지고 웃기게 끝난다.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서 끝나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코미디라고 붙였다고 하고, 또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정치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위가 있는, 그리고 코미디라는 어떤 문학 장르가 아니라면 함부로 깔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는 지옥에 있는 교황도 나와요. 이 단테의 신곡에는. 그래서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비틀고 웃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스러운 코미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신곡 안에서도 이제 연옥을, 이제 지옥편에서는 베르길리우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인도해 주고요. 그리고 연옥부터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인도해 주면서 쭉 이렇게 지옥과 연옥, 천국을 이렇게 유람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리스 로마 전통의 문학 전통들, 그리고 기독교의 문학 전통들을 하나의 신곡이라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다 집대성한 거죠. 집대성하고 1번 그거고요. 2번 단테가 살아갔던 그 현실에서의 정치적인 현실들, 이것도 지금 여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형식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인데, 이제 단테가 지옥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음욕을 가진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라는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로댕의 지옥의 문도 단테의 신곡에서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키스, 입맞춤이라는 작품이 바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을 여기 안에 단테의 로댕의 지옥의 문에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지옥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여기가 천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옥의 각각의 층위에서 만난 역사적 인물들, 또 당시 동시대 교황이나 정치가들을 여기 안에서 쭉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딜리아니의 회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모딜리아니가 이탈리아 출신이면서 단테의 신곡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정통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뭔가를 내면화시켰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른 계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이건 뭡니까? 이걸 리모컨? 이걸 뭐라 그러죠? 프로젝터? 이걸 명칭으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터? 네, 이걸 포인터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감각에 보이시죠? 이게 감각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이 용도나 기능이나 만드는 그 어떤 기술의 메커니즘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사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감각으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개념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누군가는 이걸 포인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강조한 거겠죠? 이 포인터를. 누군가는 프로젝터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젝터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랬는데? 리모컨은 이렇게 원거리에서 조정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은 한편에서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고, 이 감각은 우리들의 감각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부르죠.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고요. 그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이것을 개념화시켜가지고 계속 사고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이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예술 작품도 그런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감각적인 이쪽이 가장 감각에 가까운 거고요. 여기가 감각의 어떤 풍부한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감각 경험들, 감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개념이 있고요. 이 반대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 사과가 실제 과수원에 가서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야생에 열려있는 사과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기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품화된 사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상품화된 사과를 보고 있는 건데 예술 작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어떤 감각을 그대로 이상화시키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게 감각화라고 개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 그러니까 가장 사과 같은 사과, 가장 아름다운 사과. 그죠? 저는 좀 인간이 이상화된 인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 만약에 여기에 소지서가 딱 서 있으면 소지서는 이상화되어 있겠죠. 저는 좀 이상화되어 있지 않고 감각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 생겨난 대로 생겨먹은 거 아닙니까? 그쵸? 부모님에서 태어나가지고 생겨난 대로 생겨먹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잘생겼다고 하고 누군가는 못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게 그 잘생겼다고 하는 게 다 어떤 정상보고선을 그리는데 그걸 쭉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과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아름다운 사과인 거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미술에서는 고전주의, 이성화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과 결합하는 거예요. 사과가 감정과 결합해. 사실은 저는 이건 지금 토마토 축제 장면인데 이게 아니라 강호동이 사과를 이렇게 부시고 있는 거 그걸 놓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한편으로는 어떤 조작 없는 감각적인 것일 수 있고 그것을 어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모아가지고 이상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이거 황금사과? 파리스의 사과 아신가요 혹시? 파리스가 그렇죠. 트로이 목마. 그래서 파리스가 지나가는데 새 여신이 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신에게 이 사과를 네가 줘. 그러면서 황금사과를 줬어요. 그래서 파리스가 그것을 비너스한테 주죠. 아프로디테한테 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헬레나를 부인으로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사과가 뭐하고 결합한 건가요? 이야기하고 결합한 거죠. 사과가 이야기하고 결합한 거예요. 그리고 뉴턴의 사과도 빌헤름텔의 사과도 이야기와 결합한 사과. 아담의 사과 이런 것도 이야기와 결합한 사과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식화된 겁니다. 도식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딜리아니하고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 예술 작품도 이 세계를 표현한다. 그거고요. 그러면 모딜리아니의 작품은 이 중에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하면 이 도식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도식화. 이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하는 사과고요. 이것은 이성화된 사과. 이것은 감정화된 사과. 그리고 이것은 담론화된 사과. 그죠? 그래서 이게 파리스의 심판, 이 사과가 여기 있죠. 애플의 사과, 또 이거는 별로 관계없는 건데 잘못 들어갔어요. 잘려야 되는데 아무튼 아담의 사과, 빌레름트의 사과 이렇게 담론화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도식화된 겁니다. 도식화됐는데 애플 사과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황금비가 쭉 있어가지고 그 황금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으로 딱 결합된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이 도식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도식화는 이제 뭐 꼬마들이 사과 하나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릴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도식화된 단순화된 그림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이런 도식화에 관련된 것이고 그런 이게 도식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좀 더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감각화, 이상화, 감정화, 담론화, 도식화 그리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좀 더 건너뛰면요. 지금 이게 지금 단테의 신곡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인데 지금 파란색 네모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이게 보면 올라갈 필요가 없구나. 여기 보면 여기서 글씨가 두껍게 돼 있죠. 그리고 3개가 들어가고 또 3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래서 3문장의 한 세트인 거예요. 3문장의 한 세트로 지금 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막 서술적으로 쭉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짧게 끊어가지고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틴어도 쓰여 있는 건데 단테의 신곡으로 구격본으로도 읽어보시고 라틴어도 대역하면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뭔가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뭔가 반복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파란색 네모가 힌트겠죠? 파란색 네모가 힌트인데 어떻게 뭐가 반복돼요? 여기 보면 모르테 테로 끝났죠? 이거는 뭐 우아이, 오우아이 이런 식으로 끝났죠? 요거는 다시 테로 끝났죠? 요거는 try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토 이렇게 끝났고 이것도 I 이렇게 끝났죠. 넘겨보면 지금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세 색깔과 이 세 색깔은 다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I, L, 알레 그죠? 그리고 여기가 토 타 테 하나 더 없나?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씩 건너뛰어서 같은 라임으로 끝나고요. 이 라임이 여기 오고 또 다른 라임이 시작되고 이 라임 다시 여기서 오고 또 다른 라임이 시작되고 여기서 또 반복되고 그래서 한 칸씩 건너서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이런 라임들 그리고 이런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정말 잘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서 혹은 연옥편에서 천국편에서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문학적인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집대성하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 완결성 있게 구성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신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신곡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암송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예술에서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할까? 그러니까 태하고 아이하고 어떤 게 더 멈춰 있는 것 같고 어떤 게 더 좀 끄는 것 같아요. 태, 아이. 그죠? 태는 끊기고 아이는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과 이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단테의 신곡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단테의 지옥편은 아까 제가 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희망, 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옥의 입구에서는 별 없는 하늘 그리고 지옥편의 끝에서는 우러러 보는 별이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연옥편의 끝에서는 지향하는 별이 끝나고 천국편의 끝에서는 수많은 별 이런 식으로 별이 반복되고 별이 아까 제가 말한 걸로 하면 어떤 희망인데 뭐 이렇게 쉬운 희망이 아니고 정말 괴로운 현실 속에서 그렇지만 이 삶을 한 발 한 발 내디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33장, 33장, 33장 해서 총 99장이죠. 요거까지 합치면 100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을 잘 결합시킨 거, 이게 신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이게 지옥편 제일 앞장에 있는 말인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꼭 지옥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딜리아니와 에비테른의 실제 사진이고요. 이제 아까 신곡에서 이런저런 문학적인 것들을 봤는데 그게 회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예요. 문제인데 지금 1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하나는 진짜 모딜리아니가 그린 거고요. 다른 하나는 모딜리아니가 그린 게 아닙니다. 1번이 이길까요? 2번이 이길까요? 나는 1번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거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2번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거다. 손. 예, 다수결로 하면 1번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어떤 게 맑습니까? 이게 맑아요? 이게 맑아요? 이게 훨씬 맑죠. 이게 색깔이 훨씬 맑은 거예요. 야, 유화는 혹시 유화 그려보셨습니까? 유화 잘 안 그려보셨죠? 유화는 칠해 놓으면 하루 반 정도 있으면 말라요. 마르는데 모딜리아니는 이걸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면 투명합니다. 투명해져요. 그런데 마르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럼 거칠거칠해지면서 이게 어떤 투명도를 상실합니다. 마르고 나서 계속 그리면, 쌓아서 그리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훨씬 색깔이 맑고 이게 좀 더 탁하다. 그런 걸 여러분들 실제 그림 그려보면요. 예, 이게 색을 맑게 쓴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색을 맑게 쓰면 색깔이 야생마겠어요? 아니면 고분고분한 진말이겠어요? 색깔을 맑게 쓰면 야생마처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색깔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충돌을 줄이려고 흰색이나 검정색을 섞는 거예요. 색깔 섞어버려요. 섞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이 두 그림에서 차이를 내가 발견해봤다. 예. 아, 이건 서명이 있고 이건 서명이 없다. 좋아요. 예. 또 눈동자가 얘는 윤곽이 뚜렷해요? 흐릿해요? 얘는 흐릿해요?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이 그림 하나만 보는 것만 해도 자, 이거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흐릿하고 뚜렷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이건 차이가 있죠. 얘는 거의 같죠? 그죠? 자, 이거 손하고 얼굴하고 연결된 선 봐보세요. 여기는 좀 더 끊어져 있죠. 얘는 이어져 있죠. 이 이어져 있는 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있다는 말은 여기가 끊어져 있고 여기가 끊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끊어진 거에 비하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얼굴을 답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숨통을 틔워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봅시다. 그죠?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라인과 이 라인. 자, 이거는 1과 2 사이에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죠? 얘는 차이가 적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거는 이쪽은 잡혀 있고 이쪽은 풀어져 있어요. 얘는 이쪽도 잡혀 있고 이쪽도 잡혀 있어요. 이게 심심하죠? 이쪽은 한쪽이 터져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왼쪽이? 이게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그림 보기 시작하면 이런 그림 그냥 쓰레기에 쓰레기. 이거는 어떤 작가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이걸 카피해 본 거예요. 최근에 카피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봐야 지금 모딜리아니가 여기다가 엄청난 섬세한 조작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여기 머리카락은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오죠. 이 머리카락은 불룩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놓고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딜리아니는 감각적으로 한 거예요. 약간 분석적인 생각도 하긴 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을 후대에 읽는 사람들은 좀 더 분석적으로 해야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하려고 들으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 라인과 이게 A예요. 이게 B예요. A야 어떤 게 길게 쭉 늘어지고 어떤 게 꺾입니까? A가 길게 늘어지고 B는 꺾이죠. 그러니까 이게 꺾인 거예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자, 이거 보면 이거 있죠? 이게 지금 수평이에요? 사선이에요? 약간 사선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얼굴과 모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눈기울기는 엄청 큰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려지는 선 중에 굉장히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보면 이 그림과 이 그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라인이 이 라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선명하죠? 요거는 흐릿하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면서 답답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식화 그리면 얘는 뭔지 모르는 거야. 도식화는 간단하니까 아무나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식화라는 것은. 그런데 도식화에 또 다른 섬세한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것을 했는데 제가 아까 단테의 신곡의 문학적인 라임에서 태와 아이 이런 것들이 서로 끊기고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문학적으로 회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서관 한번 오셨어요? 그럴듯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너무 갖다 붙이니까. 아, 그래요? 저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자화상이 많이 없어요. 모딜리아니가. 모딜리아니 자화상이고 에비테리는 아까 봤던 작품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이쪽 라인은 지금 여기 터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터졌죠? 이쪽은 끊어져 있죠? 눈썹도 보면 이거는 눈썹이 그래도 비슷한데 뭐 지금 여기에다가 이 라인을 넣은 이유 이 라인이 없으면 여기가 어둡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근데 이 라인이 너무 여기까지 까매지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가지고 여기를 어둡게 해주고 이런 섬세한 조작들이 쭉 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굉장히 즐겁게 생겼죠. 좀 제가 봤을 때 개구쟁이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 문학적인 것을 회화로 그릴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느낌. 근데 모딜리아니는 눈동자를 안 그려요. 왜 눈동자를 안 그리는지도 좀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 눈에서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이것도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해지겠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흐릿하게 하니까 눈썹은 어때요? 이쪽이 약간 더 진하죠? 이쪽이 약간 흐릿하죠? 이런 것도 어떤 조작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좀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끊어졌죠? 여기는 선으로 끊어졌죠? 여기는 명암으로 끊어졌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어졌죠?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여기는 선으로 끊어졌죠? 여기는 명암으로 강하게 끊어졌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덜 끊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덜 끊어지고 선으로 끊어지고 이어주고 여기는 선으로 끊어지고 명암으로 끊어지고 덜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얼굴이 단순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느낌을, 그리고 심심하지 않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하고 이건 쭉 내리고 이유가 다 있겠네요. 근데 왜 목을 목을 왜 그렇게 길게 그렸냐고요? 그러게요. 그거는 좀 생각을 그거는 아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왜 길게 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거, 뭐 눈썹 라인이 하나는 길게 쭉 뻗었죠. 이거는 옆에서 꺾어졌죠. 꺾어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눈이 좀 더 어둡게 됐고 이쪽은 좀 더 명암 차이가 덜 나게 돼 있고, 이런 여기 끌어주는 거 섬세하게 끌어졌죠.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되어 있는 거. 여기에 머리카락 이 뭐죠? 지금 이 사람이 가운데 있어요. 왼쪽으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약간 가 있죠. 그 이유가 아마 이 지금 뭐라 하죠? 이 머리 리본. 그 다음에 이 선은 약간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얼굴이 이렇게 기울어 있죠. 이것이 여기서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길게 쭉 뻗었고 여기는 짧게 하다가 없어졌고. 그래서 모딜리안이 이게 뭐죠?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 아까 디에고 리베라 나온 거 보셨죠? 디에고 리베라가 프랑스에서 유학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나오는 거고 디에고 리베라를 그린 겁니다. 모딜리아니가. 그래서 우리는 색면을 해가지고 쭉 칠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딜리아니는 그렇게 안 그리고 점점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여기 보면 막 점이 막 찍혀 있죠. 점이 막 찍혀 있는데 이 점이 막 손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붓을 마르게 해가지고 딱 돼가지고 뜨드드 그러면 또도도도독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진하게 칠하면 이게 느낌을 보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붓을 마르게 해가지고 마른 붓으로 하면서 형태를 만들어가고 색깔도 서서히 올려요. 한꺼번에 타가지고 페인트 칠하듯이 칠한 게 아니고 서서히 올리면서 계속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건 피카소를 그린 거고 역시 여기서도 색깔을 올리면서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가 피카소, 모딜리아니. 아까 모딜리아니 얼굴 뜨는 거 보셨죠? 이게 진짜 데스 마스크입니다. 모딜리아니. 그리고 이제 모딜리아니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인 집은 뭐 상업을 했던가 아무튼 뭐 이렇게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장사하는 집안이었는데 아까 망해가지고 다 세금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근데 뭐 당시에 출산하는 임산부 침대 위에 있는 건 안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나 보죠. 법이 또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싹 쌓아놓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마가 모딜리아니를 엄청 사랑해줬어요. 엄청 사랑해줘가지고 잘생기기도 했고 동네 애들도 다 모딜리아니를 잘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총명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얘를 예술적으로 수준 있게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탈리아의 유명한 어떤 건축물이나 조각 작품들이 있는 곳을 보려고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 모딜리아니의 눈에 꽂힌 게 바로 티노 다 카마이노의 조각 작품입니다. 이 조각 작품. 그래서 이 조각 작품, 저는 이 눈동자가 없는 게 모딜리아니가 이런 조각 작품에서 봤던 어떤 느낌을 추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이 길거나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울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기울어 있는 거는 역시 그런 어떤 포즈가 주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 포즈가 주는 강한 느낌을 가장 섬세하게 추적한 사람이 라파엘로예요. 라파엘로의 그림 보면
시선으로는 여기에 있는 세례요한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예수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안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가깝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보고 있으면 얘가 버린애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여기를 보고 있고 얘는 예수를 안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섬세한 느낌을 계속 추적한 사람이 라파엘로거든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비슷한 그림을 계속 스케치랑 작품이랑 놓으면서 왔다 갔다 해보면 와, 섬세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선이 여기 꽂히고 있구나. 이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체의 포즈가 주는 느낌, 그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비슷한 시기의 조각 작품이고, 이제 이거는 르네상스기의 작품인데 좀 느낌 많이 틀리죠. 그런데 지금 모딜리아니는 이런 느낌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고 이거는 중세 시대의 피에타상인데 이런 느낌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뭔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현실은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우스어린 표정, 이런 것들을 포착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마른 붓으로 미리 이렇게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형태를 잡고 서서히 색깔을 쌓아갔다. 그리고 본인은 조각가가 되려고 생각했었어요. 조각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안 좋고 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아까 폐병으로 죽잖아요. 그죠? 폐결핵으로 죽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각 작품을 맥작품 만드는데 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래서 중세 조각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거를 회화적으로 지금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회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답답해 보여요. 좀 딱딱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심오함 속에서 나는 보았노라.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아까 영화에서는 에비테른이 자살하기 전에 아이한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빠가 너에게 큰 사랑을 줬어. 그리고 너는 어디 있든지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걸 느꼈을 거야.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단테의 신곡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걸 사랑과 연결시키는 거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 잔 에비테른의 엄마가 계속 한편으로는 에비테른의 아버지 권위적이고 또 제도적인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뭔가 계속 그 안쓰러운 눈빛, 양쪽에 어떤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눈빛, 그 눈빛이 저는 아까 그 나무 짐을 지고 가던 그 할머니의 발걸음이나 눈빛,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가 그림 속에서 그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환호하거나 막 오매불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다가올 수는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는 모딜리아니가 중세 조각상에서 받고, 그런 조각상들을 어떤 그 단테의 신곡에서 나타난 이런저런 라임이나 문학적인 형식들을 그림으로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탈리아의 그런 조각상들에서 이렇게 목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교수님 생각했을 때 모딜리아니가
유독 그 목을 길게 한 이유. 예, 집착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목이 길어야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을 길게 한 이유는 보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좀 더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1번 절망,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